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21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 땡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9시부터 한동훈 대표의 후원 계좌가 이제 오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미 한동훈 후원 계좌번호 미리 다 적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한동훈 계좌로 후원을 이제 보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신 다음에 오늘 아침 9시 매일 여러분을 만나 뵙는 안녕 대한민국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원에는 지난 15일에 오픈됐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오픈을 해서 그날 당일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모두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금을 29억 4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데 그 후원 한도 29억 4천만 원을 이재명은 당일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하루 만에 끝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도 질 수 없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뭐 돈이 뭐 적고 많고를 떠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있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중간에 이제 후원 계좌를 뭐 좀 중간중간에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나가고 있네요. 자, 신한은행이고요. 140-015-368-230. 네, 신한은행 140-015-368-230. 자, 이 부분 딱 찍어가지고 저 기억해 두셨다가 바로 이렇게 후원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이제부터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좀 스몰 토크 하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념, 비전 이런 것도 궁금하시지만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이제 매일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라방을 하는데 그 라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도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라방 같은 경우는 벌써 15,000명이나 봤어요. 네, 15,000명. 라방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3일째인데 3일 만에 15,000명이 라방을 봤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이제 7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시간 접속자 수가 15,000명이에요. 그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스몰 토크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메시지 총괄 본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밖으로 발화하는 어떤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은 저와 이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이제 저도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드리고 합니다. 물론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총괄 본부장은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대표 본인이 워낙 잘 하시니까. 네, 뭐 다른 분 같으면은 예를 들어 연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방송 토론 같은 것도 원고를 이제 메시지 총괄이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이미 뚜렷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좀 새로운 관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벗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양성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좀 주로 많이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거 일화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비전 발표회 있었죠? 금요일에 비전 발표회를 하는데 그날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하는데 좀 형식이 특이했어요. MBTI로 자기소개를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날 봤더니 첫날에는 MBTI를 쭉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양양자 의원 빼고는 다 ENTJ였어요. 양양자 전 의원은 ENFJ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의 MBTI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죠. 뭐라고 힌트를 드렸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MBTI는 저와 똑같다. 네, 한동훈 대표와 저의 MBTI는 똑같다라는 힌트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발빠른 분들은 인터넷에서 저의 MBTI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이버 그 인물 속에 가면 제 MBTI가 ENTJ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ENTJ라는 것을 아마 일찌감치 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날 자기소개를 이제 ENTJ를 가지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첫날 토론회 때 3명이 ENTJ예요. 3명이 ENTJ이고 1명만 ENFJ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멘트가 천편일률적이에요. 왜냐하면 MBTI에 기반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ENTJ라는 MBTI는 뭐 좀 통솔형, 뭐 지도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MBTI에 기반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은 뭐 E는 외향형이고, 그죠? 그 N은 뭡니까? N은 뭐 좀 직관형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J는 계획형이고. 그럼 이렇게 MBTI의 성격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면은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 비전 발표를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MBTI의 대로 이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인위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느냐. 그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거를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그 가둔다는 게 그게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도 MBTI를 할 때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과 또 컨디션 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MBTI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고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차라리 그거 말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좀 그냥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러길래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ENTJ에 맞게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은 다 ENTJ라고 하면 E는 저는 E가 나왔는데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이고요. 저는 N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좀 직관적인 성격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차별화될 것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ENTJ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 대표가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E 했더니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게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대표가 떠올린 것이 그거였습니다. E 에너지를 모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N 그럼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 트러스트 신뢰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J 저스티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즉석에서 바로 ENTJ를 가지고 사행시를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날 비전 발표회를 보면서 이제 ENTJ로 사행시를 짓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MBTI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보다 뭐 사행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더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행시도 그냥 어거지가 아니고 어떤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철학이잖아요. 그죠? 신뢰를 중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국민이 먼저니까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다. 그리고 에너지를 나에게 모아달라. 그 얼마나 이 찰떡 사행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반응을 좀 쭉 커뮤니티에서 좀 찾다 보니까 사행시에 대한 반응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사행시가 마음에 든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그 사행시 부분을 뭐 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새 그 일반 시민 여러분도 카드 뉴스 같은 거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만들어서 여기저기 배포해 주시면 그것도 재밌는 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전 발표회 현장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8번째 순번이다 보니까 제일 끝까지 당연히 있는데 다른 후보님들은 다 중간에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표만 하고 조금 있다 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판에는 양양자 전 의원하고 우리 한동훈 대표 딱 2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가셨는데 물론 가신 이유가 바빠서 가신 것도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백브리핑을 하느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끝난 분들은 이제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차례차례 이제 나가시긴 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 비전 발표를 보는 그런 청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의 얘기를 듣는 것도 그것도 되게 정치인의 중요한 소양인데 자기 발표만 하고 뭐 조금 앉아있다 바로 나가시는 모습이 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대구에 갔을 때 지난주에 어제 말고 지난주에 대구 갔을 때 그 2030 청년 기업인들과 이제 경청회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간담회를 가면 뭘 하냐 하면 그냥 일장연설을 하다 오는 거예요. 막 내가 뭐 이거 뭐 해봐서 아는데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그냥 쫙 그냥 혼자만 떠들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았죠. 2030 청년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뉴스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띄워주십시오. 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통령 후원금 29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요이 땅 했으니까요.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 중간중간에 후원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청, 영남서 90% 득표 압승, 어대명의 답정너 민주경선.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민주당 1극 체제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거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투표를 하는데 90%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투표를 하는데 득표율이 90%가 넘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19일 충청 그리고 20일 영남 이 권리당원 투표를 이제 합쳐서 봤더니까 89.56%의 지지를 얻었답니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한 자릿수. 그렇죠? 둘이 합쳐 10%니까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선 방식이 이제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 근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는 이슈도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아마 봐서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 사실 만약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90%의 지지율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2021년도에 그 민주당 경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그때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명의 후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3차 국민 경선을 할 때 그때 이낙연 후보가 64%인가 얻었나 그래요. 여하튼 60%가 훌쩍 넘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이낙연 후보가 60%가 넘었냐? 바로 대장동 이슈가 터졌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확 쏠린 거였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대장동 이슈가 좀 더 빨리 터졌다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이 나왔더라면 윤석열 대 이낙연의 구도에서는 이낙연이 더 유리했을 겁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낙연이 나왔다면 그런 어떤 반감 이런 거는 이낙연 후보는 적잖아요. 그죠? 이낙연 후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네, 저 언론계에 있어서는 뭐 저한테 뭐 대선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눈에 들어서 이제 대변인으로 왔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대변인으로서 이제 좀 격조 높은 언어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네, 안정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과 그 신사다운 매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 사석에서 실제로 만나면 또 국민들이 보이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은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50%와 그리고 권리당원 50%로 경선 룰을 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민주당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방식은 패착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민 경선을 했더라면 90%의 지지율은 안 받았을 거예요, 이재명이. 근데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게 끌어 모아가지고 90%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차피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답정노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뭐예요? 집토끼만 잡는 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도층, 부동층, 유보층 이 사람들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층 혹은 유보층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표율이 90%라고? 야, 거의 무슨 뭐 공산당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선에서 90%가 나오는 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참모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대표님 이거 90% 이렇게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직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좋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들만 좋은 거지 국민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런 독주는 어쩌면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해낸 말인데 멋있네요.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말하고도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자, 다음 사설 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민주당만 문제냐?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더 큰 문제예요. 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경선 토론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진행되는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윤석만평 시간에는 이 경선 토론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드릴 텐데 정말 경선 토론회 코미디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만평 시간에 드리고요. 자,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어떤 상태냐? 이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조선일보의 어떤 논조가 3월 제가 그러니까 이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라이브를 시작한 게 이제 3월 한 10일 전후죠. 예,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한 3월 중순부터 해서 조선일보의 논조가 조금씩 변했어요.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윤석열 굿바이. 안녕 대한민국 하듯이 굿바이 윤석열.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엊그제 토요일 날 그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은 이제 보내자. 그죠?
윤석열 이제 보내버리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정복 시장마저. 그죠?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후보한테 윤어게인 신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황당한 반응이 나왔어요. 나경원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뭐 대선 이거 경선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냐? 뭐 그렇게 약간 호통 튀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약간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아니 불과 4월 2일 재보궐선거까지만 해도 유세 가서 그랬잖아요. 거제도 유세 가가지고 거제도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그죠?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또 거기에다가 그 누구 있어요? 그 보수 강경 보수의 전사 우리 전한길 강사님 그죠? 강경 보수의 전사 줄여서 강사 그래서 강사 전한길이네요. 자, 오늘 제가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오네요. 네.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윤어게인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경원 후보는 뭐 팔짝 뛰진 않았지만 상당히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손절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권력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겁니다. 아니 언제는 지금 관저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눈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고 구치소까지 찾아서 면회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집회하고 뭐 그랬던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손절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자기가 그렇게 힘을 실어줬던 김문수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드러누워 맞겠다. 비상계엄을 드러누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마나 속으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철호 지사한테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보고 써라. 충성심을 보고 써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답답한 거예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설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의 늪에 빠져서 퇴행적이다. 아니 세상에 지금 대선, 경선, 대선을 준비하는 마당에 퇴행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조선일보의 사설 문구를 읽어볼게요.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비상계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에 대해 책임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도리인데 그런 후보가 없었다.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왜 없어요? 한동훈 대표 사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죠? 어제 토론회 그 마지막 그 맺은 말에서도 사과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사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팩트 틀렸어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밝히고 사과한 사람 없다는 거 그건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논란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표를 얻겠다는 국립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고 표를 얻겠다는 국립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토론회를 보면 뭐가 재밌냐면 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각을 세우고 이재명 대표와 제일 앞장서서 맞서 싸워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죠. 3월 2일에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고 나서 MDMK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죠?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서 그렇죠. 저랑 대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예. 저랑 대담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란 뜻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쫙 했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쭉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뉘앙스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2,500명이 봐주고 계신데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안녕 대한민국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 대한민국 재밌게 또 열심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만큼 이재명과 맞서 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토론회를 보세요. 토론회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얘기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만큼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정책, 비전,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이끌겠다. 정책, 비전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상대 후보한테 질문할 시간이 있잖아요. 질문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이건 윤석만평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회장한테 AI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거 질문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대구 시장할 때 그 ABB라 그래서 이제 뭐 AI,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저 정책을 홍준표 회장이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 내용을 썼고, 책에서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상대 후보를 그 공부하고 알고 나가야 그게 토론하는데 예의 아닙니까? 토론하는데 내 말만 하겠다고 나가는 건 그거는 스피치지,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 후보를 좀 알고 나가자. 왜냐면 그래야 토론이 되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쓴 책을 뭐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 AI 부분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관심사가 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설적인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홍 시장이 뭐라 그럽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홍 시장이 그건 나는 모르죠. 그런 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 이병태 교수가 얘기한 거다. 참 우리 홍준표 시장님 뭐 재밌는 캐릭터, 유머가 넘치시고 위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경선 토론은 되게 진지한 자리 아닙니까? 경선 토론 진지한 자리이고 본인이 책에도 쓰고 본인이 대구시장 시절에 핵심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던 추진을 했던 그 공약 정책의 내용을 저는 잘 모르죠 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인공지능하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어떻게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그거 잘 아는 사람 쓰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본인이 알아야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그죠? 전체적인 방향과 이런 것도 흐름을 짚어낼 수 있는 거지. 역시 홍준표 회장님은 개그감이 돋보이셨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야기처럼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 했다. 맞아요. 이철호 지사도 이재명 때리기, 나경원 후보도 이재명 때리기. 왜 다들 그렇게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지, 뭐 정작 때려야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웃긴 게 분명히 토론 그 대회 룰에 보면은 토론 룰에 자기가 이렇게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고 상대 후보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 룰에 맞게, 그 규칙이잖아요. 규칙에 맞게 질문을 했어요. 스피치 시간에 자기 스피치 하고 질문할 시간에 질문을 하고. 근데 왜 다른 후보님들은 질문 안 하고 다들 그렇게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다시피 합니까? 질문할 시간에 질문을 해야지요. 그죠? 참 그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이 경선 토론에 나온 것이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보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나의 철학과 비전을 보고 평가해 달라라고 나온 건지, 아니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해야지, 뭐 그런 아무 말 대잔치 하려고 나오신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정치행보와 트럼프 변수. 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네, 장세정 선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잘 따르던 선배입니다. 네, 장세정 선배 이렇게 또 지면으로 보니까 반갑습니다, 선배. 네, 장 선배의 칼럼. 한덕수의 정치행보. 자, 한덕수 총리의 정치행보를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관세 전쟁과 관련한 그 중요한 외교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주미대사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것이 한덕수 총리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관세 전쟁 이런 게 한덕수 총리한테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관세 전쟁 이 이슈를 잘 해결하면 한덕수 총리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잘못 해결했다가는 온팡 다 뒤집어쓰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저는 뭐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럴 분은 아니세요. 정말 합리적이고 분별할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남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고 또 대선 관리를 좀 공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꾸 헛바람 넣고 있는 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자꾸 헛바람 넣지 마시라니까요. 한덕수 총리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 헛바람 넣는다고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님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죠.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하십시오. 그 54명의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공개를 하시되 다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세요. 그 54명의 의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여쭤보세요. 자, 제가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고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을 불지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아니 뭐가 부끄러워서 그거를 공개를 못하고 뒤로 섭는 겁니까? 부끄러울 것 같으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님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뉴스죠.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에서 3월 달에 중요하게 다뤘던 이슈입니다. 그때 제가 짚어드렸던 우려가 뭐였어요?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쌓고 있는데 이거 참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 그 남중국해 영토 분쟁처럼 된다. 그리고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구조물을 세우더니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인공섬을 짓고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바다라고 우긴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자. 라고 제가 안녕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인공섬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인공섬이랍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셰시하고 넘어갈 겁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지금 좌파에서는 예전에 맨날 반미 그랬잖아요. 반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 미국이 뭐 우리나라 땅을 뺏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동북 공정을 합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를 해하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북한인데 왜 중국하고 북한에서는 자꾸 셰시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반미주의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허황됐나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이제 박사과정은 그 옆에 있는 경희대에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저는 98학번이에요. 입학했을 때 어떤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면 그 고대에 가면 뭐 음식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그 번화가가 있어요. 사실 번화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근데 그 번화가가 참사리길이라 그래요. 이름도 좀 컨츄리하죠. 그 참사리길에 맥도날드가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네.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삐삐가 유행했잖아요. 삐삐가 유행해서 전화가 되는 커피숍.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알 텐데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압구정동에 처음 그런 카페가 생겼답니다. 삐삐가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생겨서 그것들이 이제 좀 여러 군데로 확산하는 과정에 이게 고대 앞에도 생긴 거예요. 그게 아마 그쯤이 94년, 95년 뭐 그때쯤일 겁니다. 그때 그 카페가 생기고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는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반미 운동을 하던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 운동권 학생들이 그 참사리길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 겁니다. 무슨 시위? 제국주의 자본 물러가라. 제국주의 그 미제 자본 물러가라. 라고 시위를 했던 겁니다. 되게 웃긴 일이 아닙니까? 아니 그 카페하고 맥도날드 들어오는 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반미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운동권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386, 그러니까 86세대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30년 가까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을 저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게 1차 대통령 탄핵 안에 뭐라 썼어요? 북중러랑 친하게 안 지낸다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탄핵 소추 안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북중러와 이게 친하게 그러니까 표현은 친하다는 표현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는 그거예요. 북중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중국 같은 문제에 있어서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본선, 대선 국면에 가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슈가 돼야 됩니다.